안녕하세요. 저 김갑봉입니다. 현재는 시공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설계한 경험이 있어서 그 어떤 설계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거를 디테일 풀고 해가지고 시공으로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목 구조를 중심으로 한 시공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게 구조 관련이니까 구조 설계하고 시공하고의 관계가 어떤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축 설계가 되고 거기에 맞춰서 구조 설계가 되고 그다음에 그게 시공 도면으로 저희가 받게 되는데, 사실은 목구조에 대해서는 아직도 피드백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건축 설계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디자인 개념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뭐 이런 문의를 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 이거는 이런 정도의 구조 솔루션이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구조 설계가 돼서 받아보게 되면은 그 시공 입장에서 보면은 또 거기에서 좀 솔루션이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은 어떤 디자인 의도를 좀 더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시공 디테일 뭐 이런 걸 제안을 드리기도 하지만, 또 그 어떤 그 천장 속의 설비 배관 때문에 어 그 구조 설계를 조금씩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조 설계에서는 전체적인 건축 설계에 대한 그런 이해, 또는 그 건축 설계 부분 중에서도 좀 전에 이준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시공에 관한 것들이 잘 반영이 안 돼서 이 시공자에서 봤을 때는 요런 거는 뭐 수축의 문제가 있고 요거는 배관의 문제가 있고 요거는 자재 수급에 관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의 시공에서 부닥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안을 드려서 디자인 의도는 살리고 그것을 시공으로 풀어내는 그런 과정을 피드백을 하면서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제주 토산리 주택인데요. 이게 한 10년 정도 전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 집 지은 지가. 그래서 그 구조나 이런 것도 아직은 10년은 안 됐네요. 그래서 근데 구조나 이런 것이 국내에서 아직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시기의 그 프로젝트였습니다. 제주에 있고요. 이 넓은 마당 앞에 있는데 이거에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석가래가 굉장히 길게 빠져나와 있잖아요. 이걸 디자인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쪽으로 가면 거의 처마 끝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이거에 어떤 이쪽에 비임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나오니까 구조 개념을 여기가 이 축렬이 외벽 라인으로 보고 여기 비임을 보내고 이걸 석가래에 이 연장해낸 어떤 비내력 구조물로 보자, 뭐 이런 개념으로 설계 미팅을 했었고요. 그런 개념으로 지금 디자인이 풀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빔이 그 외벽 라인이죠. 외벽 라인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구조물들, 여기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돌출돼 있는 디자인들이 돼 있었고요. 그런데도 이 빔이 다 받고 이 밖에 거는 비내력을 전부 처리하는 그런 개념으로 구조가 정리됐었습니다. 내부고요. 내부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빔이 이 빔인데요. 여기 있죠. 이 빔인데 이 빔이 메인이고 여기서부터는 처마로 나가 있는 곳에 비내력벽을 설치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기니까 여기 기둥을 하나 박자는 나중에 의견도 나와서 이거를 설계자께서 회의 그 정도는 좋습니다 해서 기둥을 박아서 처리를 하긴 했는데, 구조 도면을 살짝 보여드리긴 할 건데요. 그 구조 도면에서 보면은 이 빔이 사이즈가 이게 없다면은 되게 커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안 나왔는데 비내력벽이 창호가 오면서 만나는 지점인데 이 지점이 아니라 더 안쪽에 있는 지점부터 이 끝까지 빔이 그냥 쭉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빔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기둥을 설치하고 나서 해도 이 빔 사이즈가 커서 설계자께서는 이걸 그렇게 크면은 비례감이 안 맞는다 해서
좀 더 그 꼼수를 쓴 솔루션을 만들어 썼습니다. 그 어떤 그렇게 솔루션이 된 그 내부의 모습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그 구조를 어떻게 풀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끝에 이 창문이 사선으로 와서 끝에 가 있는 이 지점부터 아까 그 스틸 기둥이 서 있는 데까지가 하나의 빔이었는데 굉장히 큰 빔이라서 그거를 그 창호하고 같이 협력해서 푼 사례입니다. 이건 내부의 모습들이고요. 그 다음에 한지문이 열렸을 때, 닫혔을 때 이런 모습인데 이게 그 주인이, 요건 주인이 사는 작은 그 혼자 사는 작은 공간이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공간은 그 손님이 와서 하루 또는 뭐 장기간 머물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도였는데요. 처음에 받은 구조도입니다. 구조도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빔이 날아가는데 여기에 포스트를 세우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스판이 이 정도가 됐는데 이 정도가 된다 하더라도 그 300이 넘어갔어요, 이 빔이. 근데 그렇게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 하려면은 그 국내에서 그 스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빔을 사용하려고 하면은 300을 넘어가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런 상세가 나왔는데 이런 그 상세들이 이런 부분의 그 철물 상세들인데요. 그러니까 포스트 있고 빔을 받치는 상세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빔이 날아가니까 이게 열십자로 해서 요게 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놓고 여기에 다 이렇게 해서 디귿자에 철문을 놓고 전부 볼팅하는 그런 디테일이었어요.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좀 오래된 프로젝트라서 그 당시에는 그 철물을 숨긴다든가 뭐 이런 디테일을 그 거의 목조에서는 프리컷에서 일부 그 시작되고 있었는데 그 프리컷에서나 좀 쓸 수가 있는 디테일들이었고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그 철물들에 노출되는 디테일로 구조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더 바꿔서 제안을 한 건데 이렇게 안쪽에 열십자로, 그러니까 열십자인데 그게 이렇게 사선이 진 열십자예요. 그래서 이 철물하고 이 사선된 철물을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드리프트 핀으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이게 안 보이게 되는 거죠. 핀 정도만 보이게 하는 디테일로 제안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거꾸로 됐는데 기둥 여기에 땅이고 기둥인 그림이고요. 요것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비내력벽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쯤이 그 외벽의 구조 라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석갈에 연장된 부분에서 창호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이에 각이 벌어지니까 거기에 이런 삼각형 그 철판으로 기둥을 제작해서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고 구조에 여쭤봤고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힘이 나온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바꿔서 그 창호 속에 숨김으로써 스팬을 짧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스팬을 짧게 만들므로써 이렇게 오고 창문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요거 철물을 심음으로써 스팬을 짧게 만들어서 그 건축가가 원하는 정도의 단면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외부에 그 빔이 쭉 빠져나가 있는 곳인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긴 처마를 받치기 위해서 빔이 필요했고요. 빔을 가볍게 받치기 위해서 이걸 철제 기둥으로 했고요. 철제 기둥에 이렇게 디귿자를 감싸기보다는 여기에 그 봉을 심어서 요 위에 봉을 심어서 위로 해서 이것도 역시 드리프트 핀으로 정리를 함으로써 어떤 그렇게 두껍게 가는 그런 그 철물 디테일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디테일을 만들어 썼습니다. 그래서 기둥이 있고요. 기둥에 이런 그 철봉을 심고 여기 구멍 뚫린 철봉을 심고 거기에 핀을 고정을 해서 하는 디테일로 해서 외부에서는 역시 핀만 보이는 그런 디테일로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이 그냥 그
구조 도면을 그냥 받아서만 하면은 아직은 그 목구조에 대한 그런 그 경험들이 그렇게 풍부하지 못했던 시기라서 그런 것들을 그 시공자로서 먼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대안들을 제시를 하고 승인을 받아서 전부 디테일 도면까지 제안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역시 철물들이 좀 헤비했었어요. 만나는 기둥과 보가 만나는 이런 부분도 좀 헤비하게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일부 갖고 있던 일본 철물들을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일본 철물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여기도 그 철물들이 좀 크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수정과 그 철물이 이 철물은 어떤 수정에서 얼마만큼의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자료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드리고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작용력하고 비교를 하더니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작은 철물을 선정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컸던 철물들이 여기 보시면은 되게 작게 그려져 있잖아요. 작게 그려진 이유가 그런 어떤 저 정도 철물 가지고도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충분히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철물로 가능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아욱한 집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가 지금 있는 사무실 겸 주택인데 요거는 앞에 거는 경골 목구조에서 시작을 해서 일부 기둥보가 노출되어 있는 타입이고요. 이거는 기둥보 구조가 중심입니다. 근데 그 기둥보 구조에 다른 구조도 같이 합해져서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요구되는 부분 또는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프로젝트를 디테일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 사무실 내로는 계단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콘크리트 노출 콘크리트가 아니고요. 그냥 그 거푸집을 떼낸 상태에서 그냥 그라인딩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냥 수공간인데 이 부분도 역시 그 안쪽에만 방수를 했고 이 부분은 그대로 그라인딩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뒤쪽 데크 부분인데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쪽 뒤쪽 데크 부분을 주방에서 이어지게 만들어서 앞에는 공식적인 마당이라고 하면은 이쪽은 좀 사적인 마당으로 돼서 그 주방의 연속적인 그 확장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하부터 올라가면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 지하는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사무실을 사용하는데 좀 쾌적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 외방수 외단열을 했고, 그 다음에 환기장치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바깥은 썬큰으로 해가지고 외기에 좀 면하도록 해서 좀, 지하이지만 지하가 아닌 정도의 그런 설계를 했었습니다. 1층 거실이고요. 오른쪽이 그 사랑방입니다. 손님방도 되고 그 TV가 있어서 TV를 볼 때 이 안에 들어가서 보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90도 돌아서 본 모습이고요. 이렇게 지금 이건 주방을 본 모습인데 여기에서 기둥 보호 구조가 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안 드렸네요. 그 목구조도 여러 가지 목구조를 써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천장은 지금 일반 경골목 구조에서 사용하는 아이조이스트인데 아이조이스트를 포틴 356짜리 뎁스가 356짜리를 썼거든요. 쓰고 그거를 그냥 노출시켜서 저희 사무실 겸 주택이기 때문에 좀 어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설명 자료화한 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명 자료 때문에 지하지만은 이 옹벽을 쳐놓고 이 부분은 아이조이스트로 해서 6m 스판을 건너갔는데 이런 배관이나 이런 거에 대한 설명 자료도 돼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아이조이스트가 6m를 건너갈 수가 있으니 목조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자라고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목조라고 하면은 흔들리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파트에 살고 그 콘크리트 집에 살다가 보면은
목조집이 울리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숙달돼 있지 않다고 할까요? 좀 처음에 낯선 느낌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이조이스트를 좀 더 강하게 쓰면은 바닥은 좀 과설계를 하자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흔들림 있잖아요. 그런 바이브레이션을 줄여주면은 오히려 바닥이 짱짱한 느낌이라서 목조에 흔들리는 게 원래 그래, 뭐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쾌적한, 바닥에 어울림이 없는 쾌적한 정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조이스트를 적극적으로 저는 권하고 있는데, 6m까지 가면 이것도 바이브레이션이 좀 많습니다. 아이조이스트 14 갖고도요. 그래서 뭐 4.5m, 5m 뭐 이럴 때는 충분히 아이조이스트만 써도, 14만 써도 좀 바닥이 좀 강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용하자는 의도로 이렇게 노출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실은 이 1층부터는 전체가 다 기둥 보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둥 보호 구조는 이렇습니다라고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였는데요. 보통은 주택의 기둥 보호 구조는 일반적으로 일본식 프리컷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본 목조주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일본 모듈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지 된다라고까지도 강요 아닌 강요를 당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일본식에 맞는 목구조의 비례감을 갖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일본에서 한국에 목재를 팔고 싶다고 해서 오신 분을 만나게 됐고, 그분을 통해서 프리컷 공장까지 가서 프리컷이 뭐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한국에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 같이 경영허증표에 전시를 하자라고 했었어요. 어떤 목구조가 잘 보이는 전시 설계를 했죠. 그리고 그거를 일본에서 프리컷에다가 경영허증표에 딱 설치를 했었는데, 설치를 하니까 일본의 대표가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저한테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아, 이게 한국의 목구조군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아해했죠. 저는 일본식 목구조를 지금 소개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은 전시장을 보더니 한국식 목구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무슨 뜻인가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목재를 다루는 구법이라든가 비례감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굵게 쓰고 많이 노출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옥 같은 것도 봐도요. 그것만큼 일본에서 사용하는 부재의 크기감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굵게 쓰고 있고, 그거를 더 많이 노출시켜서 즐기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일본식 모듈이 있습니다라고 소개는 되고 있었지만은, 그게 그러면은 그쪽 따라가다 보면은 디자인을 그쪽에 맞춰서 하고, 그러니까 그쪽에는 모듈을 아예 이렇게 있는 걸 갖다가 심으면서 좀 이렇게 짜맞추기 그런 평면 구성을 하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국내 건축가한테 설계를 하는데 이거 이런 모듈에 맞추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모듈은 자유롭게 정하셔도 됩니다라고 저는 거꾸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떤 디자인 위주로 비례감 있게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느낌의 기둥보 구조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 집도 그런 측면에서 좀 비례를 좀 살리고 많이 노출시키려고 그렇게 의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집을 기본 설계를 하신 분이 도미 마사노리 교수님이셨는데,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되고 나서 와서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 이게 한국 비례군요 라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구나. 우리는 이렇게 굵게 쓰는 게 그냥 이게 이 정도는 돼야지 라고 해서 썼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비례감이라고 느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하얗게 돼 있는 부분은 이게 6m 스판을, 그러니까 이게 3m, 3m인데요. 이게 6m를 이 밑에는 지금 집중 하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조이스트 장선만 가 있어서 이 밑에서 집중 하중을 받아서 여기다 빔을 설치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이 여기다 빔을 설치해서 이쪽으로 하중을 빼는 게 더 좋겠다. 그래야 지하의 구조가 더 자유롭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는 그 H빔을 이렇게 심었습니다. 심어서 이 위에서 내려오는 집중 하중을 이쪽 내려오게 해서 거실 쪽에는 여기는 없잖아요. 없는 이유가 여기에 지금 그런 그 H빔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H빔을 숨기면서 하다 보니까 이걸 글루램으로 해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이게 이만큼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그러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더 H빔으로 대체를 하고 이 위에 탑이 딱 맞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얹혀지는 유형으로 구조가 정리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식 방인데요. 그 바로 옆에 있는 사랑방인데 이 한지고 밑에도 그냥 종이장판을 깔았어요. 다른 데는 목재 온돌마루가 깔려 있고 여기는 종이장판이 깔려 있으니까 같은 온수가 돌더라도 이쪽이 훨씬 따뜻해요. 그래서 사랑방은 이렇게 종이로 하면은 진짜 사랑방의 느낌처럼 그 따뜻한 방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요거는 계단실인데요. 계단실은 목조에서 사용하는 NLT 공법이라고 새로운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그 구법이 있는데 그 구법을 좀 응용해서 만드는 그런 계단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그 구조재 2x4를 갖고서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서 이 계단 구조 자체가 그냥 마감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데요. 이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2층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기둥보 구조가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런 건데요. 요거를 일부러 하나 세워놓은 게 왜 세워놨냐면은 지금은 터서 쓰는데 나중에는 여기 벽을 막고 여기다 문을 달면 이쪽이 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맞은편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벽을 막고 여기 문을 해서 방을 하나 만들고 있고 여기 터서 크게 지금 쓰고 있는데 여기 방이 필요하게 되면은 여기를 막고 여기 문을 달려고 지금 이렇게 지금 미리 기둥보 구조를 이렇게 배려를 해놨습니다. 욕실이고요. 욕실은 좀 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고 밝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그거를 저희 집에서 구현을 했던 건데 대신에 흰옥기 욕조는 안 썼습니다. 제가 관리할 자신이 없어서 흰옥기 욕조 대신에 그 비용으로 벽에다가 흰옥기를 쓰자라고 해서 벽 마감이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예, 다락 부분입니다. 다락 부분은 모임 지붕으로 되어 있어서요. 일부는 수납 공간, 일부는 아이들의 놀이터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생긴 모양을 보여드렸고요. 여기에 구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두 가지 관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몇 가지 구조가 그 어떤 이유에 의해서 복합 구조로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뭐 하이브리드 구조라고도 하는데 구조가 좀 섞여 있다라는 거 한 가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건축가들이 좀 많이 의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조가 마감이라고 하는 그런 그 디자인 개념들이 있는데 그렇게 그 구조 자체를 마감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를 구현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복합 구조인데요. 이게 단면도인데 여기가 지하고 여기가 지상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지하는 여기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아까 그 아이조이스트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사무실 공간이고 계단실이고 이쪽에 그 숨은 그 창고들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는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아이조이스트니까 뭐 경골목 구조에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윗부분들은 기둥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철골이 이렇게 숨어 있죠. 그리고 이쪽은 그 3m 모듈에서 벗어난 그 현관 부분과 욕실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냥 기둥보를 안 하고 여기는 기둥보 구조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둥보가 노출되는 디자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경골목 구조로 처리를 했고요. 이쪽은 2층 데크 부분, 기둥보 디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기둥보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지붕 부분하고 이렇게 그 부분들은 그냥 이거는 기둥보로 안 하고요. 그냥 그 석가래로 정리를 했습니다. 일반 석가래로 정리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경골 부분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하 골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하에 그 콘크리트가 이렇게 쳐져 있고 여기가 아까 아이조이스트가 들어간 부분인데요. 여기 그냥 슬라브 오픈을 했고 여기에 목조로 걸어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콘크리트 구조가 있고 목 구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바깥은 지금 썬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붕 부분인데 기둥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 기둥보는 여기까지고 이 부분은 그냥 일반 석가래를 걸어서 석가래 자체가 구조가 되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뭐 기둥보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냥 여기는 뭐 굳이 그냥 구분하자면은 경골목 구조 방식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석가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디자인상 이 지붕을 좀 무겁게 보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경골목 구조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실내 공간이 이만큼 더 확장되는 효과가 있었는데 보통은 석가래가 긴 석가래가 있고 이 부분이 외벽이 되겠죠. 근데 좀 디자인상 그런 의도가 있어서 특별한 디자인에 좀 여유 있는 공간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철골 구조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나머지를 목조로 다 정리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날개가 붙어 있는 것들은 지금 여기 목재 보들이 와서 붙을 자리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골 세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철판을 붙여서 목조와 결합할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 지금 숨어들게 됐고 목 구조 하니까요. 이 기둥만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 기둥도 역시 요거는 뭐 구조는 얘가 해결하고 있으니까 디자인적으로 이 부분을 마감을 처리를 해서 마치 이 부분이 기둥보호 구조인 것처럼 보이게 처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둥보호 구조를 처리를 했고요. 기둥보호 하면서 조금 다른 집보다는 좀 그 목재 상태가 깨끗한 이유는 뭐냐면은 목재 옹이가 많은데 옹이가 이상하게 죽은 옹이가 많습니다. 작고 죽은 옹이가 많아서 좀 어지러워 보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좀 더 그 죽은 옹이가 제거된 그런 목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기둥보호가 조립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계단 부분인데요. 계단 부분은 NLT 계단이라고 했는데 NLT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NLT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구조재를 옆으로 못으로 박고 다시 놓고 옆으로 못으로 박고 해서 계속 박아 나가서 이게 판을 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큰 슬랍을 만들거나 큰 벽을 만드는 개념이 NLT 공법이고 그거를 그래도 종종 사용하고 최근에도 목조건축대전에서 최우상 받은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부분도 이 NLT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목구조가 디자인이 되어 있는 집이 하나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달랐던 건 뭐냐면은 이런 NLT 개념이 있긴 한데 이러면서 그냥 큰 슬랍을 만들면 되었었는데 제가 생각한 거는 이거를 계단을 NLT로 만들어 보자는 거였거든요. 그러려고 하면은 이게 큰 판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찌글찌글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강하게 결속될 수 있겠느냐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확한 NLT보다는 NLT를 응용한 계단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저한테는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현장에서 남는 작은 짜투리 목재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똑같은 단면에 그 짜투리 나무들이 꽤 많이 나와서 그걸로 탁자를 만든 그 디귿자 탁자죠. 디귿자 탁자를 만들어서 뭐 선물도 하기도 하고 저희 집에도 지금 있고 그다음에 뭐 직원들도 예전에 가져가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랬을 때 이렇게 엮이는 부분이 상당히 강하게 견고하게 된다는 것을 그때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구 부분은 굉장히 강절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NLT를 꺾어서 계단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냈고 그래서 만들었는데 뭐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뒤져본 분들은 계단이 울림이 없고 튼튼한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슬라브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이 벽에 고정점이 있고요. 이게 이렇게 뻗을 것을 이렇게 뻗어서 이 밑에 있는 NLT에다 그냥 얹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온 캔틸레버로 보이는데 계단이 사실은 여기에다 얹고 여기에는 벽에 고정한 슬라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구조가 섞여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면서 그런 구조들이 드러났을 때 그거가 그대로 마감이 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웬만하면은
그냥 구조가 드러나는 쪽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의 그 썬큰의 콘크리트 옹벽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발수제까지는 좀 발랐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래서 그냥 놔뒀거든요. 그래서 3년이 지났을 때의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역시 그냥 수공간인데 그냥 안쪽에 방수만 하고 바깥쪽에는 그냥 다 놔뒀고요. 그래서 그 콘크리트는 콘크리트대로 그냥 놔뒀고요. 그 다음에 이 천장은 아이조스트 천장도 역시 구조를 그냥 놔두고 그 사이에 설비 배관이라든가 전등을 끼워 넣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러니까 사실 여기에 단열재가 들어가고 여기에 방음 찬넬이 걸리고 그 다음에 석고보드가 쳐져서 마감이 돼야지 층간소음이 좀 줄어드는데 이것 때문에 층간소음은 좀 더 큽니다. 그래서 이 슬라브 위에다가 층간소음을 처리하는 거를 좀 하기는 했어도 이 사이에다가 층간소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안 했더니 위에서 뛰면은 밑에서 소리가 좀 많이 들려요.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계단입니다. 계단은 이게 구조재로 어쩌면 구조를 만든 거잖아요. 구조를 만들었는데 구조 자체가 그냥 마감이 된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원래는 철판으로 계획을 하고 그 위에 일상적인 것처럼 목재를 얹자라는 게 원래 생각이었는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구조를 만들고 그게 그대로 마감이 되는 쪽으로 정리가 돼서 좀 짜릿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구조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기동보 구조가 그대로 다 노출되어 있죠. 이 부분은 그런 노출된 구조를 위해서 다른 배려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인데 이 밑에 부분들이 다 구조가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구조가 기동보 구조를 다 노출을 하려고 하니까 설비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설비 공간과 또 한 가지 층간 소음을 잡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위에다가는 기둥보 위에는 마감용 CLT 판을 얹었고요. 그 위에 여기 보이시는 층간소음제 패널을 하나 얹었습니다. 깔고 그 위에 장선을 보냈는데 이 장선은 뭐냐면은 구조 장선이 아니고요. 설비 해결을 위한 어떻게 보면 액세스 플로어 같은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열회수 환기장치의 배관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에어컨 배관도 같이 다니고 있죠. 그래서 그런 공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액세스 플로어를 만든 건데 2x6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막 뚫고 다녀도 상관이 없었던 거는 이게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뚫고 다녀도 상관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스터드 사이에다가는 이렇게 수직 배관들을 배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서 이런 부분은 다 열배수 환기장치의 닥트 공간하고 에어컨 배관 공간이 됐고 이 밑에 천장 부분은 천장형 에어컨 실내기가 들어가는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둥보호 구조를 하려면은 그리고 그 기둥보호 구조가 마감으로 노출되려고 한다면은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기둥보 이게 평면도 부분을 딴 건데 그런 부분들 보시면 그냥 정사각형으로만 기둥이 되어 있지도 않고요. 또 한 가지 기둥 사이즈들이 다릅니다. 이렇게 된 거는 기둥보호 구조 디자인을 할 때 일단은 기둥보호에 대해서 최소한의 단면을 산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조 스터디를 하면서 거기에서 기둥보호 구조로 만들고 그 기둥보호 구조의 각각의 부재들이 가장 구조적으로 해결되는 기본적인 사이즈를 산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적으로 요거는 조금 더 키우는 게 좋겠다 라고 했을 때 그런 부재들을 조금씩 키우는 거죠. 디자인 사이즈로. 그래서 기동보 구조가 디자인이 되도록 하는 쪽으로 안내를 드리고는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들은 이게 코너 기둥인데요. 코너 기둥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창문이 된다면은 결국 여기에 몰딩이 붙어야 될 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팠어요. 여기를 파달라고 요구를 했죠. 그 다음에 여기는 기둥이 조금 커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파달라고 했고 이런 식으로 부분의 어떤 기둥 하나하나마다 가공에 대한 프리컷을 요구를 하면은 프리컷에 가공할 때는 이거에 대한 가공비가 아주 저렴해요. 그냥 사각이든 이런 데 홈을 더 파주세요 하더라도 그 비용은 거의 무시할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미리 고려하면 마감이 깨끗해지고 그다음에 나중에 전장에서 팔려면은 이건 진짜 일이 커지거든요. 이것 때문에 조립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가공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조립하는 시간이 아니라 가공하는 시간에 의해서 기둥보 만드는 시간이 엄청 잡아먹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다 비용으로 타기 때문에 이렇게 기둥보를 하고 그게 디자인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평면과 단면을 프리컷 도면과 일체화 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평면이나 단면에서 마감과 같이 이런 기둥보 구조가 디자인이 되어야,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프리컷 된다면은 그냥 마감재로서 기둥보 노출하는 게 깔끔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공 또는 설계자가 해야 되는 부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면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이런 기둥보들이 사이즈나 레벨들이 막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런 단면도 이런 기둥보가 다 표시가 되고 그게 마감재하고 어떻게 떨어지는지까지 일일이 확인을 해야지 성공적인 기둥보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기둥보를 할 때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발주 전에 디테일들을 다 정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잠깐만요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못해요. 근데 사실은 저희도 좀 하긴 했습니다. 현장에서. 그러다 설계 보니까는 기간이, 이제 죄송하지만 중간에 여쭤봐 예, 죄송한데 중요한 질문 같아서. 예, 설계 기간이 그럼 통상의 어떤 다른 벽식의 구조를 설계하실 때보다 얼마나 예. 더 드셨다고 생각하세요? 그 설계 기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발주 준비를 위한 기간이죠. 그렇죠. 예. 그게 뭐 시간 투자하기 나름이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래도 보통 최소 2주는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미세 조정을 할 수 있는 기간들 있잖아요. 발주를 위한. 그게 음, 한 2주 아니면 여유 있게면 한 달 뭐 이 정도까지도 음, 소모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음, 다음은 요거는 구조에서 좀 벗어난 얘기인데요. 구조에 관한 거는 5스타 품질 인증 구조에 관한 얘기고요. 슈퍼 E는 저에너지 하우스에 대한 얘기인데 목구조 부분이 5스타 품질 인증이 생겨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어, 이러다가 목구조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있었어요. 초창기에 어떤 구조 도면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한 평면도 인면도만 갖고 시공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어떤 표준화된 시공 방법이 아니고 검증이 안 되고, 그거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적인 게 응용을 엄청 잘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좋은 점도 있는데 위험한 점도 있는데, 그게 목구조에서 교과서적인 그런 룰을 다 익히지 못하고 그게 또 단가 때문에 그렇게 응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목 구조가 구조도면도 없고 그렇게 응용하다 보니까 목 구조가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5스타라는 걸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한국 목조건축협회 내에서 그런 얘기가 돌아서 그런 어떤 품질인증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캐나다 우드하고 시작한 기준을 만들고 시작한 프로그램인데, 막상 캐나다에선 되게 이상하게 봤어요. 아니, 니네 시공자 모임인데 시공자들이 자기네 스스로 지금 감리를 받겠다는 얘기냐.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쪽으로 이해를 시키고 5스타 품질 인증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것이 아직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은 좀 5스타를 받아보신 분들은 구조 도면이 잘 작성되어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음, 그거를 현장 가서 전부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걸 한 번, 두 번 이렇게 받아보신 분들은 교과서적인 시공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슈퍼 E 하우스는 독일에 패시브 하우스가 있다면은 캐나다에는 슈퍼 E 하우스라고 하는 저에너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패시브 주택은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약간의 성능을 더 올리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성비가 떨어지는 면이 있는데, 슈퍼 E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가 좋은 만큼만 지금 저에너지 하우스 규정을 하고 있고요. 친환경적인 거 그런 것까지도 같이 챙기고 있는 인증 프로그램입니다. 이 집은 이게 두 가지를 다 진행을 했었고요. 구조 설계를 하고 요즘
내진 설계라고 우리 집은 내진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붙여놓은 집들이 가끔 있는데 요즘은 다 주택이면 내진 설계 받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런 그 내진 철물도 이렇게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은 저에너지 하우스를 만들 때 고민이 되는 거는 단열재 두께를 키우고 창문을 좋은 걸 씀으로써 단열 성능을 높일 수가 있는데 근데 목조는 틈이 되게 많아요. 그런 틈으로 새는 바람을 막지 못한다면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기 되게 힘들다라는 걸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공기를 차단하지 못하면은 저에너지 하우스를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불행히도 경골목 구조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기밀막이든 공기막이든 바람이 안 빠지게 할 수 있는 막을 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기둥보는 기둥과 보가 만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그것이 노출된다면은 그러면은 이런 그 연속적인 막을 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둥보에서 어떻게 하면 되지라는 고민을 했었고요. 그랬을 때 그 솔루션으로 찾았던 거는 우리나라 같이 추운 지역 있잖아요. 추운 지역에서는 사실은 외단열 공법이 더 추천이 됩니다. 우리나라 기후에 대해서는. 그거는 그랬을 때 어떤 결로의 문제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격체나 지붕에서의 결로의 자유 때문에 그렇게 그 외단열을 추천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외단열을 할 때의 그 조건 중에 하나는 그 이 OSB 그 외벽에 붙어 있는 합판 바깥에 붙어 있는 이 막이 있잖아요. 이게 일반 투수 방수지 갖고는 쉽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방수 시트일 때 더 자유롭게 외장재를 구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투수 방수지일 경우에는 조금 더 그 면밀한 체크가 필요하거든요. 어, 그런데 그 기동보 구조에서는 또 한 가지 난제는 뭐였냐면은 그 공기막을 내부에서 연속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그 합판 밖에서 연속을 시키자라고 하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공기막을 연속시키기 위해서는 이 막이 일반 투스방 수지까지는 안 돼서 자착형, 그러니까 벽에 딱 달라붙고 그 다음에 못이 박힌 곳에서도 그쪽으로 물이나 공기가 안 새는 셀프 실링 작용이 될 수 있는 자재를 그 생각을 했고요. 그런 류의 몇 가지 자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사용한 것이 지금 이런 그 자재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서 전부 자착형으로 붙였기 때문에 바람이 새거나 그 다음에 창문 부분과의 연결 관계도 전부 밀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요. 이 부분은 그 지하의 콘크리트 부분에 있는 창호는 이 콘크리트 부분은 그 소위 곰보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자갈이 막 보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이쪽으로는 공기가 안 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그 타설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은 미장 처리를 함으로써 이쪽은 공기가 안 통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럼 남는 거는 창문 틈으로 바람 새는 거하고 창문과 골조 사이에서 바람이 새는 겁니다. 그리고 방수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의 방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밀실하게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방수하고 공기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인데 여기를 그런 어떤 그 패시브형 그런 자재를 갖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아예 시트 방수 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시트 방수 갖고 여기를 밀봉함으로써 그 방수와 그다음에 그 공기를 통하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의 방수를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 짓고 나서 이렇게 하고 한번 테스트를 했었어요.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집을 다 짓고 나서 테스트를 했는데 그랬을 때의 그 기밀도가 그 50파스칼 걸었을 때 0.37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패시브 주택에서 요구하는 게 0.6입니다. 환기 횟수가. 그리고
슈퍼 E하우스는 그거보다 더 느슨해서 1.5회까지 허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공기가 빠지는 건 에너지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되도록이면 많이 막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0.37이 나왔기 때문에 패시브에서 요구하는 것보다도 훨씬 기밀도가 높은 집이 됐는데, 어, 그 이렇게 해서 성공적으로는 했는데, 이것 블로도 테스트하면서 그럼 바람이 어디서 새나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제일 많이 새는 게 벨룩스 천창이었어요. 예, 그 경사 지붕에 천창을 두잖아요. 그, 어, 그 천창에서 가장 많이 샜고, 그 다음에 이 창호들이 그 알루미늄 창호긴 한데, 그 패시브형 창호는 아니에요. 그 정도 조금 새는 거 정도는 문제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냥 이거를 결정을 했는데, 창호에서 살짝 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재는 것에도 불구하고 0.37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은 기밀도에서는 문제가 없겠다. 공기막으로서는 충분하다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단열재인데요. 단열재는 지붕에는 환기층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폼을 쌌고요. 그 다음에 밖에는 다시 한번 외단열을 한번 더 했습니다. 그리고 외벽도 역시 한 번 더 단열을 했는데, 이거는 좀 테스트 삼아서 지붕은 물이 빠지는, 그러니까는 유리섬유 단열재인데, 유리섬유 단열재는 습기가 고이고 물이 스며들면 물이 안 빠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외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유리섬유 파이버 자체에 발수 성능 코팅 처리가 돼 있어서 물이 빠지는 단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벽 부분은 한번 이게 시공법을 한번 습득하고 싶어서 했는데, 이거는 지금 앞면입니다. 50mm 앞면을 설치하는 시방을 따라서 해본 건데요. 이거를 할 때 여기다 상을 걸고 거기다 앞면을 붙인 게 아니고요. 앞면 위에다가 내수압판으로 놓고 여기에서 피스로 박은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얘가 밀도가 좀 있기 때문에 눌리지 않을 정도의 밀도가 되고 있고요. 그 밀도 위에 이렇게 내수압판을 대고 여기다 박으면은 이 외부에 스타코 이렇게 시멘트 보드 위에 스타코를 했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견디고, 더 헤비한 것이 올 경우에는 이 못을 박는 조건들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좀 더 무거운 그런 자재도 이 벽에다가 시공할 수 있는 그런 디테일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은 아까 디테일에서 보여드린 부분이 이건데, 이게 기둥을 파서 놓기 때문에 여기에 몰딩이 없는 디테일을 만들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공기가 새지 않도록 밀폐가 되다 보니까 실내 공기는 금방 탁해집니다. 그러면은 사람의 호흡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금방 탁해지기도 하고, 실내에서 어떤 VOC나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탁해진 공기를 외부 공기하고 천천히 지속적으로 24시간 바꿔주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 장치에 대해서는, 기계적 장치에 대해서는 막연히 거부감 갖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게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거부감이 생기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연환기하면 되지, 창문 마통하게 해서 자연환기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죠. 근데 겨울에, 또는 요즘은 중국에서 오는 그런 먼지들이 별로 없어서 황사가 별로 없지만은 그쪽에서 오는 초미세먼지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외부 공기를 바꿔야 되는 게, 창문을 통해서 바꾼다는 건 겨울에 창문 열기 쉽지 않잖아요. 주로 겨울에 추운 때가 좀 황사 시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상당히 그렇죠. 문 열기가 힘듭니다. 음, 그러면은 그래도 자연환기 하지 뭐 그랬는데, 자연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CO2 농도가 톱날형으로 생겨요. 그러니까 CO2 농도가 쭉 높아졌다 환기하면 떨어지고, 또 쭉 높아져 떨어지고, 이런 아, 식으로 되는데,
환기장치를 쓰면 일정하게 갑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면도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먼지를 걸를 수 있다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이점입니다. 그 유럽 쪽에서는 별로 그런 이슈가 없어요. 이 그 환기장치 안에 있는 필터만 갖고도 충분히 그쪽에 먼지는 걸러서 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전부 걸른다고 하는데, 우리의 그 초미세먼지는 너무나 강력해서 다 못 걸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기를 통해서 나오는 공기, 그 실내로 공급되는 공기를 그 먼지를 측정해 봐도 원하는 만큼 안 걸러지는 거죠. 그만큼 많기 때문에 이런 헤파 필터를 하나 더 다는 방법을 우리나라에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정답은 아니지만은 이런 솔루션도 하나 있죠. 그래서 이런 솔루션까지 한다면은 실내에서 탁해지는 그 CO2 농도가 높아지는 것들을 외부로 내보내고 신선한 그 외부 공기가 들어오면서 산소가 공급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에 필터를 통해서 깨끗한 공기가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얘가 하는 역할은 그러면서도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밖으로 나가는 열의 80% 정도는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열 회수 환기 장치인데요. 이걸 사용함으로써 이게 지금 CO2 농도 재는 건데 531이면 상당히 좋은 공기고요. 보통은 800 정도까지 또는 1000 ppm 정도까지는 권장되는 CO2 농도고요. 1000 ppm에서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좀 보통에서 좀 안 좋은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가 뭐 1200, 1500, 1800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때는 완전히 경고 단계인데, 사실 이거를 제가 전에 아파트에 살 때 안방에 놓고 써봤어요. 그래서 저희 첫째하고 부부가 같이 잤는데 1500 정도 세팅을 해 놓으니까 울리더라고요. 처음에 1200을 세팅해 놓으니까 경고음이 울려서 1500으로 세팅을 했어요. 경고음 울리는 거를. 그랬더니 또 울리더라고요. 또 올리고. 그래서 1800 ppm에서 울리도록 세팅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울려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고 이거를 그냥 거실에 던져놓고 말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 CO2 농도계를 여기저기 갖다 놓고 잠잘 때 재보면은 전부 800 ppm 이하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되게 높아져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좀 가격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건축주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데, 결국 설치해 놓고 나면은 이거에 대한 만족도는 묻지 않아도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담이라는 거는 어느 비용, 설치비가 부담스럽다는 예, 거죠. 설치 비용이 크죠. 음, 성능이 좋을수록 크니까요. 그렇죠. 운영비 자체는 부담이 안 되나요? 운영비 자체는 근데 뭐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닙니다. 이게 계속 돌아간다 하더라도 소비 전력은 50W에서 100W 사이 정도 되거든요. 그 용량 크기에 따라서. 집의 크기에 따라서 그 정도 선에서 되고, 저희 집에 한 80W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84평 정도 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지금 80W 정도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너무 기계적인 거부감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에너지 하우스에서는 필수입니다. 실내 공기가 CO2 농도가 낮아야 되기 때문에 필수고요. 그 다음에 저에너지 하우스 다음 단계는 넷제로거든요. 그러니까는 집에서 사용한 에너지를 최소로 하고, 그 다음에 최소로 하는 게 저에너지 하우스죠. 근데 그 최소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액티브 기술을 붙여서 적게 사용한 에너지마저도 생산해서 쓰는 거가 이 넷제로인데, 그 넷제로가 주택이 넷제로가 되는 거는 우리나라 규정상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에너지 하우스 다음으로 넷제로까지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되는 것이 이거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태양광 패널이죠. 그래서 좀 이게 3kg짜리인데 더 하고 싶었는데 요 지붕을 넘어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좀 딱 3kg에서 멈췄습니다. 지금도 이걸 어떻게 하면 더 늘리지 뭐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아직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온수를 쓰잖아요. 그러면 온수가 나가면서 그냥 따뜻한 물로 밖으로 그냥 배출되는데, 그것마저도 회수해서 쓰는 설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런 거 비싸고 공간도 차지하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는 단계고요. 아마 넷제로
단계가 가면 아마 그런 것까지도 다 필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하니까 그 여름에는 더 많이 생산되긴 하는데 연평균 한 300kg 정도 생산이 되더라고요. 한 달에. 근데 저희가 좀 전기를 좀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은데 한 500kg 전후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전기 요금은 저희는 한 200kg 전후의 전기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하를 좀 더 쾌적하게 쓰기 위한 방법인데요. 지하를 지하답지 않게 쾌적하게 쓰기 위해서 생각했던 것은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선큰을 만들어서 외기가 창문을 크게 만들고 그래서 선큰을 통해서 바람이 잘 순환되도록 만들었고요. 밝고 순환되게. 그 다음에 그 반대쪽엔 반대쪽이 여기인데 여긴 드라이어를 만들어서 공기가 마통하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으로 고려한 것이 이 방수입니다. 이게 지금 왜 방수인데 이 밑에 지금 그 단열재를 깔았고요. 단열재 위에다가 이렇게 방수를 한 거거든요. 방수 시트 깐 건데 그리고 위에다 철근 배근해서 콘크리트 슬랍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바닥에 그 콘크리트 바닥 밑에 방수와 단열재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땅 속의 온도는 항상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지하가 시원한데 눅눅한 시원함이죠. 그렇게 되는 거는 이 땅 속 온도하고 콘크리트 구체의 온도가 같이 연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랬을 때 단열재와 방수로 그걸 끊어버린다면은 그리고 실내 공기하고 어느 정도 연동하게 만들어준다면은 그런 결로의 우려가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축축함을 이제 벗어날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슬라브 치고 그 다음에 옹벽을 쳤죠. 옹벽을 친 다음에는 외부에 방수가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외부 단열재가 바닥에 있는 단열재가 이렇게 이어져 가거든요. 여기부터네요. 이렇게 방수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단열재가 붙고 그 다음에 드레인 보드가 붙어서 그 지하수가 온다면 바닥으로 빠지게 되어 있고요. 이 밑에 지금 유공간이 묻혀 있고요. 이 유공간은 자연 배수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물이 있다면은 밑으로 빠져서 자연 배수로 밖으로 나가게 되니까 이쪽에는 지하수가 그에 대한 부담도 줄어 있고요. 그러면서 방수와 외단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에는 별도의 단열과 방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도 보통 계란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깔고 그 위에 콘크리트 치고 그 위에 뭐 바닥 난방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될 정도로 방수와 단열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 지하 같은 경우에는 바닥은 그냥 그 얇은 단열재 깔고 그냥 바닥 난방을 했고요. 외벽 같은 경우에는 방수와 보호벽이 없이 그냥 그 마감을 위한 그 석고보드만 쳐서 페인팅을 했는데 그것도 괜찮으니 그냥 놔둬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콘크리트의 화강석 골재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그 라돈 가스가 좀 무서워서 환기장치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지만 그래도 라돈 가스로부터 좀 더 안전하게 벗어나고 싶다 생각 때문에 석고보드 마감을 했었고요. 여기 보일러실이거든요. 보일러실은 콘크리트 옹벽 친 그대로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유지를 해도 되는 거죠. 그 외부에 방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실내 온도하고 지금 연동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 단열재가 있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결로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로가 생긴다는 거는 온도 차가 있어야지 상대 습도가 변하면서 결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상대 습도가 물론 실내 공기보다 그래도 좀 차갑겠죠. 근데 상대 습도가 그만큼 높아져서 결로가 생기는 정도까지는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마지막 집인데요. 아산 염치주택입니다. 이 집도 좀 지은 지 오래된 집이긴 한데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솔루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집을 선정을 했는데요. 여기가 그 주거동이고요. 여기가 게스트동인데 손님이나 또는 그 유학가 있는 애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이고요. 여기 서재동인데 서재동은 건축주가 그 아산시 내에 사업체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 해외 출장을 많이 가다 보니까 집에서 업무를 보고 싶다고 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안 나가고도 여기서 업무를 볼 수 있게 만든 그렇게 3개 동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동,
게스트동, 서재동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경사가 있는 부분은 그 경계 지점까지 데크를 놔서 마당 공간을 확장을 했고요. 그 마당 공간 확장할 때 여기다가 경계에다가 석축을 쌓지 않고 그냥 경사면을 인정하고 여기도 그 목재 기둥을 박아서 여기도 건식으로 그 기초를 하고 그 위에 데크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후면 도로에서의 모습이고요. 이리로 지금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보여드리는 거는 뒤에도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계단이 철제 계단이거든요. 철제 계단에 지금 목재 마감을 한 계단인데, 이 계단은 제가 처음 캔틸레버형 계단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이전에도 한 번 있었는데 그거는 좀 성공적이지 못했고요. 이때부터는 이 벽에서 빠져나오는 그 철판을 캔틸레버로 빼서 캔틸레버형 계단을 만든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T짜리 철판을 접었고요. 그 위에 계단판을 얹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이 그 철판 구조 자체도 그냥 구조 자체이면서 마감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철제 계단을 만들 때 좀 더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저 나름대로는 뭘 생각하냐면은 밑에서 바라볼 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밑에서 바라볼 때의 모습은 이게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구조면서 마감이기 때문에 이 위만 생각할 게 아니라 밑에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긋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마감 기준으로 맞추다 보면 구조는 어긋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 계단입니다. 그리고 이건 다락 올라가는 급한 계단인데, 그 아이방이고 다락 올라가는 급한 계단인데요. 이것도 그냥 철판을 캔틸리버를 뽑고 그 다음에 자작합판으로 감싼 그런 계단입니다. 그래서 목조에서는 이거 어떡하냐, 그런 것 때문에 목조에서는 이 캔틸레버 계단 안 돼요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핀터레스트에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에는요. 그래서 이거 여기 있었네 라고 발견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그 전에 해결됐던, 핀터레스트가 나오기 전에 해결됐던 방법들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철판을 이렇게 대고 이걸 스터드에다가 전부 고정을 했고요. 거기에서 그 철판이 용접돼서 캔틸리버로 나오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가 있잖아요. 그런 이 부분에서 스터드 옆에다가 이 철판 있죠. 여기도 네. 역시 철판에 얘가 용접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갖고 좀 부족하니까 스터드 옆에다가도 각파이프를 보강을 좀 더 합니다. 아, 그러면은 그러면 안쪽 벽에 그 철골 스터드가 서 있어요? 그게 다 서 있는 건 아니고요. 어, 그리고 스터드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그 스터드처럼 크게 되면은 그 외벽일 경우엔 결로의 문제도 있고, 그렇지. 그리고 그 각파이프를 그게 다 쓴다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서 필요한 만큼만 띄엄띄엄 그렇게 각파이프로 보강을 하기도 합니다. 아, 근데 어쨌든 내부에 정착을 할 수 있는 철골 기둥이 있군요. 조그마한 것들이.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없어도 되는 부분이고, 요 어,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어, 코너 부분은 또 없어도 되죠. 어, 그래서 뭐 스터드마다 들어간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음, 보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다른 사례에서는 뭐 이렇게 가지고 위에다 매다는 디테일도 쓰기도 하고, 음. 그 사진은 다음에 한번 다음 달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계단들을 어떻게 구조 처리를 했는지, 그런 음, 거는 뭐 다음에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것도 뒤에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요 부분이 좀 구조적으로 좀 독특합니다. 나중에 외피를 보여드릴 텐데, 외피 모양대로, 이렇게요. 요 모양대로 내부도 이렇게만 돼 있어요. 내부에 어떤 그 벽이라든가, 이게 이렇게 가서 뭔가 지지한다든가 이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목조로서 성립하기 힘들거든요. 뭐 물론 라멘 구조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은 그게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게 천장이 이렇게 돼 있고 반대편을 보더라도 그 외부 모양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용마루를 어떻게 받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 컬러 타일, 저기 실링 조이스트를 걸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 벽이 그냥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밀면은 밀려버리는, 이 벽에 대해서도 뭔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횡력을 저항하는 구조도 있어야 되는데, 이렇고 앞쪽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벽은 여기밖에 없어요. 뒷벽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구조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결국에는 여기는 철제 각파이프를 좀 적극적으로 써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구조 도면을 구성하는 거를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구조 도면은 이거 할 당시만 해도 국내에서 좀 아직 그 구조 계산을 못 해주셔서, 이거는 지금 LA 쪽에서 구조를 풀어왔고요. 그쪽이 원래 지진이 워낙 강한 지역이라서 좀 세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국이지 않느냐 그 설득을 해가지고 좀 빼기도 했는데, 그쪽에서 기본적으로 습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보강 철물들이 꽤 많고요. 그런 것들이 이런 제너럴 노트라든가 아니면은 구조 도면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빼자고 해서 좀 이제 한국형으로 좀 만들어서 한국의 조건에 맞는 거죠. 우리는 풍하중에 견딜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 보강을 하면 되겠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었죠. 제너노트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 구조 평면도가 있죠. 구조 평면도에는 좀 작아서 안 보이지만은 여기에 지금 전단 벽에 스케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뭐 컬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빔 스케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뭐 이런 걸 보면은 홀다운이라든가 그런 각각의 철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전단벽은 지금 어느 정도 못 받기를 해야 되는지, 한 면인지 양면인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 도면에서 보이는 거는 수직력과 그 다음에 수평력이 작용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는 정보들이 여기 다 있고요. 그 다음에 2층에 관한 것도 여기 다 있고요. 다락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제가 국내에서 할 때 제일 아쉬운 게 이 부분이에요. 이게 표준적인 잡상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잡상세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해당되는 상세들을 이렇게 모아서 어느 부분은 어느 디테일을 쓰라고 이 부분에 다 이런 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호들이 어느 상세를 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없어요. 그리고 조금 더 특별한 벽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예 좀 더 그려서 좀 더 보강을 어떻게 하라는 자세한 정보들이 있죠. 그래서 기둥과 빔이 결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수직력을 해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철물 상세나 이런 것도 좀 아쉽고요. 더 아쉬운 거는 이렇게 전단 벽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이런 철물 상세들이 없는 게 좀 아쉽죠. 특별한 곳이 이렇게 더 상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세들이 있고요. 이제는 그거를 조금 더 다른 파일에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에 대한 시공 과정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외방수를 하는 게 보이고요. 외방수의 외단열까지 준비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구조 도면이 있는데요. 구조 도면에 의해서 이런 홀다운도 받게 되고 이런 상세들이 있고요. 그 5스타도 진행을 했는데, 5스타는 요즘은 이렇게 하는 분 없는데 옛날에 이렇게 하는 분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 5스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죠. 그 다음에 벽골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됐는데, 아까 그 부분이 여기였는데요. 그 서재 부분인데 아무것도 버틸 게 없어서 결국에는 각파이프로 그거를 해결을 하자, 그렇게 생각이 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벌어져 나가는 거라든가 아니면 여기 벽에서 밀리지 않으려면은 이런 각파이프들이 그런 역할을 하면 되겠다라고 구조에서 제시가 됐고요.
그런 쪽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놔두고 그다음에 사이사이에 목조가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뭐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철골 보강들은 다 감춰졌고요. 이렇게 됐고 지금 여기서 잘 안 쏙 들어가서 안 보이는 건 뭐냐면은 그 구조 보강을 할 때 특히 이런 철 구조 보강을 할 때 결로가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외부 쪽에는 단열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이걸 안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철골이 안에 있고 이쪽은 단열재가 채워져서 이쪽을 통해서 열교를 막을 수 있도록 단열이 조금 떨어져도 열교 정도는 안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디테일이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특히 기둥에서 요즘 그 구조 기둥은 150짜리부터 구조 기둥을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125라든가 이렇게 작은 거 좀 쓰자고 하면은 유통이 안 돼서 힘들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특별한 때는 그렇게 쓰기도 하지만은 일상적으로는 150짜리를 쓰는데 150짜리를 쓰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게 결로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다 하더라도 그 도면을 정리를 하면서 되도록이면은 그거를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그 결로 안 생기게 하고 그다음에 중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외단열까지 추가를 해야지. 그러니까 140mm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단열이. 가등급을 갖고도 140mm 가지고도 이제 부족합니다. 중부 일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외단열까지 가면서 그런 결로의 우려를 이제 좀 벗어나고 있습니다. 골조를 다 만들거나 그렇게 목구조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목재빔이 가도되는 부분인데요. 여기는 철골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들어간 거거든요. 저 가운데. 예, 그렇게 스팬이 길지 않은데 이런 철골이 들어갔는데 이런 데 들어가는 거는 2층 바닥에서 여기 어떤 내력벽이 온다면은 그러면은 빔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설치한 이유는 뭐냐면 설비 배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다 목재 빔을 설치할 경우에는 배관이 드랍 실링 돼서 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랬을 때는 철골로 대체해서 이렇게 설비 배관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배관이 지나니까 여기다가 빔 지나갈 때 넣은 거죠. 그다음에 뭐 이거는 일반적인 이것도 말씀드릴까요? 지금 이런 경우도 지금 보통 웜루프라고 보통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웜루프가 다른 의미로도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공기 흐름층을 이 투습방수지 위로 공기 흐름층을 지붕 위로 주기 위해서 쓰는 걸 웜루프라고 하는데 또 다른 의미로 뭐가 있냐면은 이게 더운 지붕이냐 찬 지붕이냐를 구분하기도 해요. 그래서 웜루프가 더운 지붕이죠. 즉 안에서 난방이 될 때를 얘기를 하고 어떤 창고나 그런 공간처럼 이게 난방이 안 돼서 이 자체가 차가울 때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번에 저희가 평창 쪽에 평창 진부에 목조 지붕이 있는데요. 그 목조 주택의 지붕인데 그 지붕이 석가래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래서 구조 검토를 다시 한번 했더니 석가래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적설 하중이 거기 굉장히 크니까 적설 하중을 그 강원도 지역 특히 그 스키장 주변 있지 않습니까? 그 평창의 용평 같은 경우에는 적설 하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그 눈이 좀 온다는 지역도 지상 적설 하중이 50km 정도 되는데 거기 가면은 적설 하중 700km입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에 올라가는 어떤 고정 하중 이런 거는 잽도 안 되고요. 굉장히 큰 지상 적설 하중이 생기고요. 울릉도하고 용평 지역이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는 진부 지역인데 그거 보니까는 진부에서 그 적설 하중 표를 보니까 여기는 500km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통 지붕의 자중이 한 100km 정도 되거든요. 제곱미터당. 근데 지상 적설 하중이 500km 굉장히 크고 그것이 그 저간 계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붕 위에 올라가면 물론 무게가 떨어지는데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여기는 2x12를
10인치 간격으로 깔면 되겠다. 이렇게까지 어느 정도 감을 잡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더블로 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여기 왜 더블해요? 라고 여쭤보니까 저는 300km 지역으로 봤는데 500km 지역이다라는 게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여기는 찬 지붕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왜 찬 지붕입니까? 그랬더니 이거 주말주택을 사용하거나 겨울에 비 오들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외출 기능 정도 놔두는 걸로는 눈이 녹아내리질 않는다. 특히 요즘 단열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붕에 눈이 녹아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찬 지붕으로 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구조를, 그 저감 계수를 오히려 그 상수를 더 곱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웜루프에서 출발했는데 웜루프라고 하는 의미가 이렇게 석가래 사이에다 단열을 하고 그 위에 투스방수지하고 그 위에다가 지붕 환기 공간을 주는 것도 웜루프라고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이게 밑에서 난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찬 지붕이다 더운 지붕이다라는 의미로 웜루프를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스방수를 위에 깔고 그 다음에 환기를 위한 각재를 깔고 그 위에 합판을 덮는 거죠. 그래서 요 사이로 공기가 올라서 용마루에서 빠져나가는 지붕 벤트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방수해서 강판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강판 마감할 때 이런 그 천창이라든가 벽난로, 네, 벽난로 굴뚝들이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벽난로에서는 이건 좌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좀 더 낮출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좀 다른 날렵한 유형이 있는데 벽난로 회사에서는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양보를 안 하더라고요. 주로 아무 얘기 안 하면 다들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이것 좀 바꾸자 해도 별로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주이스트를 쓰면 좋은 점은 이렇게 천공을 하고, 그러니까 아이주이스트 이 거리에 띄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만 지킨다면 이렇게 구멍 뚫고 다녀도 되고요. 이렇게 또 빔이 지나가는 거를 철골 빔으로 대체를 해서 이렇게 설비 배관들이 지나갈 수가 있고요. 이렇게 뚫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럼버제일 경우에, 일반 구조 각재일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따거나 구멍 뚫는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이조이스트일 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표까지 같이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조사의 지방에 따라서 이렇게 구멍 뚫기 기준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환기장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죠. 환기하고 안 하는 게. 그래서 환기장치를 써서 그런 것들을 집안 구석구석까지 공기가 흐르게 함으로써 CO2 농도를 전반적으로 낮추게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바닥 난방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바닥 난방이 층간소음에는 좀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바닥 장선 하중에는 좀 부담을 주지만은 층간소음에는 중량 충격음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지금 보통 40mm, 50mm 정도의 몰탈층을 주는데 되도록이면은 저는 좀 한 70mm 뭐 이렇게 좀 높이려고 자꾸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을 좀 더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 정도까지 해야 되고, 그러면서 여기는 층간소음제라, 이거 소프트 층을 하나 준 건데요. 보통 충격음을 잡을 때 필요한 게 이렇게 스프링 층하고요. 그 다음에 중량이 무거운 딱딱한 층이 있어야 잡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그런 어떤 소프트한 층하고 이 위에 몰탈층을 좀 더 두껍게 해서 좀 자중이 있는 그런 층을 줬을 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테두리에도 지금 돌아가 있는데 테두리로 쿵 울리면은 벽으로 가서 이렇게 소음이 내려가거든요. 이런 우회 소음도 잡기 위해서는 테두리에도 역시 다 그런 소음지를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천장에는 사이에다가 단열재를 두어서 소음을 좀 차단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소음 방지 채널인데 보통 리질리언트 채널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해서 여기에다 석고보드를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석고보드를 붙이면 여기가 다 그 솔리드하게 소음이 전달되는 층이 되죠. 선이 되죠. 근데 얘를 이렇게 두면 점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얘도 그 한쪽에 고정하고 한쪽은 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떨릴 수 있도록 하거든요. 바이브레이션이 그 충격 완화 준 건데 위에서 충격이 왔을 때 걔가 살짝 흔들리는 스프링 작용을 해서 소음을 더 잡을 수 있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경량 철물에 포링 채널이 있는데 포링 채널보다는 조금 더 약해 보이긴 해요. 석고보드 정도 고정하니까. 근데 그게 약해 보이는 일부러 그게 약해 보이게 만드는 이유는 그만큼 그게 스프링 작용을 해서 최소한의 소음만 전달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이건 소음 기준인데 뭐 50데시벨 정도에서 그 밑으로 유지가 돼야지 이거는 그냥 소리거든요. 소리 전달음 같은 경우는 50데시벨 이하로 유지를 해야지 편한 느낌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음은 이렇게 소리는 뭐 이렇게도 내려오지만 이렇게 전달되는 것도 있다. 그다음에 세대 간 벽에서는 벽을 통해서도 가지만 바닥을 통해서 또는 천장을 통해서도 간다. 뭐 그런 내용들이 도식화되어 있는 거고요.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이렇게도 가지만 이런 바닥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아까 여기도 끊었던 이유가 그런 건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건 음이네요. 음은 음도 있고 이렇게 끊어서 그래서 같은 거고요. 그리고 세대 간은 이중벽 뛰는 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세대 간은 이렇게 이중벽을 뛰면은 이렇게 가는 게 굉장히 많이 줄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그 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사람이 움직이는 소음 있잖아요. 충격음들. 충격음도 전달되는 패턴들이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끌어줌으로써 이렇게 내려오는 소음도 차단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소음, 또 이렇게 돌아가는 소음도 차단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도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몰탈 치는 거는 그 무거운 층을 주기 때문에 층간소음에 도움이 됩니다. 전에 그 기둥보 구조에서는 공기막을 외피에 둬가지고 공기의 누출이죠. 누기를 그 잡는, 그래서 밀폐력을 높이는 수단을 썼는데 그거 전에 경골목 구조에서는 이런 방식을 씁니다. 그러니까 기본 중단열을 할 경우에 쓰는 방식인데 중단열을 하고 그 다음에 추운 지방에서는 그런 막이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따뜻한 쪽에 있어야지만 얘가 결로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얘는 밖에 설치한다면 그때는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부에 기밀막을 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밀막은 바닥부터, 그러니까는 기초 바닥부터 시작해서 지붕을 돌아서 다시 기초 바닥으로 내려갈 때까지 하나의 연속된 막으로 설치를 해야지 공기가 안 새기 때문에 그거는 골조 과정에서 미리 좀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전부 이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미리 준비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좀 보이긴 했는데 사진을 제가 안 찍었네요. 예, 사진이 빠졌는데요. 그렇게 어떤 기밀막을 먼저 쳐서 가는 방법인데 이렇게 치는데 그 방법은 왜 그러냐면은 건축에 대한 말씀을 해달라고 하시니까 이것까지 좀 하고는 있는데요. 이런 아주 작은 틈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틈으로 빠지는 그 공기에 의해서 습기가 빠져가는 양이 엄청나다는 그 표인데요. 1mm의 갭이 있을 경우에 하루당 빠져나가는 게 소주 한 병 정도 돼요. 360g이라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시는데 그냥 이웃들이 소주 한 병 있잖아요. 우리 마시는 소주 한 병 정도가 이런 아주 작은 틈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거는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나가면서 결로가 생기죠. 그래서 골조까지 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막아서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유효하고요. 그랬을 때는 바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는 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속된 막이 필요한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콘크리트는 창문 주변 조심하고 이렇게 콘크리트 좀 그 잘못 타설된 부분 하고 뭐 이러면은 그 막이 형성이 될 수가 있는데, 목조에서는 특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이런 막을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막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좀 그려서 그 현장에 전달했던 것들인데, 처음에 기밀막을 설치하자 그러니까는 그게 뭔데요? 그 다음에 그거 설치해야 돼요. 이런 얘기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설치하는 방법을 안내를 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요. 그래서 이 콘크리트 바닥에서 미리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 월을 세우기 전에 이게 외벽이고 이게 내벽이면은 거기 사이에 미리 놓아놔야 되거든요. 이쪽에 놓아놔야 되고, 여기는 바닥 난방하기 전에 놓아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는 그 탑 플레이트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장선이 2층 장선이 깔린다면 탑 플레이트와 더블 플레이트 사이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지나가서 얘가 이렇게 돌아가야지 됩니다. 경굴에서는 지금 이 빨간 선이 요 위 플레이트하고 밑에 플레이트 사이를 지나갑니다. 지나가서 이 월을 세우기 전에 얘를 놓고서 세우죠. 그래서 이게 시공 그 골조 과정에서 치워지고, 그 다음에 기밀막을 이렇게 입고 밑에서 이렇게 이으면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연속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나라 그 바닥 난방 때문에 특이한 상황인데, 보통은 여기에서 그 콘크리트하고 연결하고 이게 한 번에 쭉 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가기 전에 바닥 난방하고 그다음에 여기 단열재 놓거든요. 그래야지 기밀막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부터 먼저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바닥 난방하고 그 다음에 단열재 놓고 그 다음에 본 기밀막을 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런 그 요령만 터득을 한다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한번 해보면은 그게 기밀막 치자 그러면은 그게 연속되는 개념 알고 요령을 아니까 목수 팀장님이 알아서 잘 하시는데, 한번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막을 치게 된 것이고요. 이 막을 보호하기 위한 설비층을 하나 줘서 이 사이로 전기 배관이 이리 지나가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 기밀막을 뚫고 다니는 게 아니라 요 사이사이로 다니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설비층을 주는데, 그 설비층도 단열을 할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설비층에도 지금 단열재를 하나씩 더 끼운 겁니다. 그래서 140mm, 40mm에서 보통 180mm 정도가 이렇게 되면 벽에 설치할 수가 있는데, 불행히도 지금은 그 중부 1지역에서는 외벽의 가등급 단열재 두께가 190mm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지금 부족합니다. 예. 이거는 방음 채널 걸고 그 위에 석고보드를 붙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석고보드 칠 때는 이 장선과 장선 사이 요 지점에다가 그 피스를 줘가지고 그 석고보드를 고정을 해서, 이 채널은 여기서 고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석고보드는 여기서 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딱 여기 고정하는 못 하나만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가성비가 되게 높은 방법인데 이거 잘 안 쓰세요, 아직까지도.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솔루션인데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외벽에 조적하는 거고, 아까 했던 집의 외장인데요. 이 외장은 좀 특이해서 그냥 이렇게 하나의 메스로, 목재가 있는 메스로 보이는 거, 이거 잡지나 이런 데 보면 꽤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 목재 사이사이로 방수가 안 되잖아요. 여기에 강판이라면 걔가 물을 흘릴 수 있으니까 시트 방수하고 그냥 하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오픈 조인트를 아예 인정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수 끝내놓고 그 다음에 오픈 조인트 때문에 틈으로 그 자외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UV 차단 시트까지 한 다음에 그 위에서
다시 이렇게 상을 걸고 그다음에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서 이 물바지도 이 안에다 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관상 보면은 그냥 나무로만 이렇게 메스가 이어진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 다 걸고 이후에다가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런 외장이 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거 물바지도 없고 이거 물 새지 않느냐는데, 이미 물 샌다고 전제를 하고 안쪽에서 방수와 물바지까지 전부 처리한 디테일입니다. 뭐 욕실 방수하는 거, 그다음에 도장, 그다음에 이게 철판은 이렇게 해서 캔틸러가 꽂고 그 위에다가 판만 얹고 이 라이저 부분은 그냥 도장으로 끝냈고요. 네,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다음에 가구 두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주차장 부분 지붕 덮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 부분 같은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경사진데 내 땅은 여기까지예요. 그렇다고 석축을 쌓자니 엄청난 석축이 될 거고 외관상 볼 때도 너무 와드드하니까 좀 가볍게 가는 디테일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콘크리트 기초하고 여기에 기둥 뽑아 올렸고 밑에 기둥 뽑아 올렸고 여기 뽑아 올려서 여기 연결했는데, 여기 사용하는 목재는 보통 이 정도의 목재일 때는 그 방부 등급을 H4 정도를 씁니다. H4라고 하면은 지면에 접촉을 해도 방부 성능을 유지하는 정도의 방부 목재인데, 그 정도 유지하려면은 방부에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깊숙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표면에만 들어가 있어서 그 등급을 유지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 속은 그 물이 침투하면 썩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속까지 전부 방부액이 침투된 걸 써야 되는데,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목재가 있는데, 그게 라지에타 파인이야. 그 뉴질랜드에 라지에타 파인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북미 쪽 그쪽에 서던 옐로 파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네는 그 수종을 잘 개발을 해서 속까지 아주 잘 침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속에도 박는 그 방부 목재들인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안에까지 전부 잘 그 방부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걸 이용하면 이렇게 건식 폴 파운데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폴을 세우고 거기에 그 또 같은 그 라제타 파인으로 장선 걸고요. 그리고 그 위에 상을 걸어서 마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주택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주택의 경사가 굉장히 큰 지역의 땅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이거를 다 여기까지, 이 지면까지 옹벽을 올려서 마당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 옹벽이 엄청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옹벽만 정리하고 경사지를 그대로 인정하고 거기에 목재 기둥을 세워서 이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위에 큰 데크를 만들어서 이걸 마당화했습니다. 그리고 주방 쪽에 나오는 곳에 살짝 그 마당을 평탄화하고 이거는 그냥 경사지로 놔뒀죠. 그리고 여기에 조경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그 건식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기둥이 있는데, 이것이 사용된 사례가 어디 있냐면은 고속도로 휴게소 중에서 금강 휴게소가 건식 시스템을 썼습니다. 그래서 썩지 않고 잘 견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쓴 곳이 어디냐면은 덕평 휴게소에다가 이거를 같은 그 목재를 썼거든요. 근데 1차 공사 때는 그나마 좀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이 목재를 썼어요. 이 정도 방부를 해서요. 근데 2차 증축 공사에서는 공사비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일반 방부목을 썼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강 휴게소가 지은 지가 훨씬 오래됐고, 그 다음에 그 덕평 휴게소 1차, 그 다음에 2차를 졌는데 2차 데크부터 썼고 있어요. 아, 예, 역시, 예, 그거는 그만큼 쓰는 용도에 따라서 방부 등급을 정확히 써야 된다고 하는 게, 예,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데크까지 깔아서 완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잔디가 오고 바로 데크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유리 난간이 있고요. 이거는 그 폴 파운데이션을 하긴 했는데 그것도 그냥 디자인을 하자 해서 이렇게 더 솟구치게 했고요.
그랬더니 요즘에는 여기다 저기 전등을 다셨어요. 그래서 쫙 그냥 전등이 오게. 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발표해주신 대표님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포럼 마치고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예, 네, 수고 고생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